우리 경제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미국 빼고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IMF의 전망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미국 경제는 그래도 탄탄해요. 25년 경제는 네.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 경제만 올해 2.6%, 내년 2.2%, 굉장히 높은 성장 속도로 유지한다. 5.5%로 금리 인상한 나라 맞나 하는 수준으로 그만큼 미국으로 돈의 이동이 집중되고 기술 인재가 집중되고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현상들이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든 것이다라고. 자, 오늘은 또 이 지혜가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 크지만 특히나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현재 우리 경제 상황, 전망 이런 쪽에서 매우 높은 지혜를 갖고 계신 경제를 잘 읽어주는 바로 그 남자, 한양대 김광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애교 있는 목소리. 아유, 우리 교수님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망해가고 있나요? 우리나라 분위기는 망해가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경제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건 맞고요. 이게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이요. 뭐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 좀 의견을 좀 드린다면. 근데 우리 경제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미국 빼고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의견을 드려본다면. IMF가 또 지난주에 전망을 냈는데 저도 매년 전망을 내지만 그 IMF의 전망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둡게 전망을 냈어요. 그걸 좀 기본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볼까요? 자, 그래프를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IMF의 전망인데요. 이게 여러분 보시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대략 한 3.7%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3.7% 수준으로 평년에 성장하는 고성장 체제였다. 근데 20년부터 24년까지 러우 전쟁, 코로나19, 중동 전쟁, 초인플레, 초긴축 엄청난 충격을 받아들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아예 저성장 고착화됐다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제 3.3, 3.2, 3.2 이런 흐름이고 종전 전망이 3.3이었는데 그마저도 3.2%로 하향 조정한 거다. 이렇게 IMF가 이렇게 세계 경제의 기본적인 그림을 하향 조정하는 흐름으로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을 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미국도 성장 둔화가, 물론 미국 경제는 그래도 탄탄해요.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장 둔화가, 뭐 중국 경제도 성장 둔화가, 그리고 유로존 경제가 특히 안 좋습니다. 유로피언 경제가 성장 둔화가, 일본도 성장 둔화가, 세계 주요국 경제가 성장 둔화가, 뭐 우리 경제도 성장 둔화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실물 경제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고요. 제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반부터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 시장도 안 좋겠네요.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시장도 안 좋겠네요. 이건 좀 구분해 놓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적 현상하고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현상이 동떨어져서 움직입니다. 이걸 제가 아침부터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영어식 표현으로 너무 유명한 표현이 등장했었죠.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Wall Street이 소위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뜻하고 메인 스트리트이 소위 실물 경제를 뜻하는데 둘 간에 거대한 갭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실물 경제적 현상도 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또 자본시장, 자산시장 이해하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실물 경제가 너무나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시대가 오는 거니까 오히려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네. 그럼 경제 위기가 아닌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네. 다음 질문을 받을까요? 자, 이 부분 그래프를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 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경제, 내년 경제, 작년 경제 안 좋습니다. 좋은 네, 경제가 네. 아니에요. 네. 좋은 경제가 아니지만 경제 위기는 또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근래 경제 위기를 4번 경험했어요. 네. 이렇게 역성장하는 거 혹은 V자로 음푹 경제 성장률이 패이는 거 네.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24년, 25년 경제를 이게 평년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고착화로 볼 것이지 네. 경제 위기로 가정하면 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경제 위기로 가정하면 다 현금 보유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경제 위기로 가정하고 의사결정할 것이냐 네. 아니면 경제 위기는 아니고 저성장 고착화로 볼 것이고 그럼 유동성 장세가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할 것이냐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갖고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은 유지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 경제 위기 뭐 이렇게 갈 건 아니라는 거고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실 뭐 금리를 낮춘다 뭐 이런 게 이제 돈 전체의 양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늘어나서 자산 시장은 괜찮을 수 있는데 네. 경제 성장률 같은 건 이제 떨어질 수 있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간다는 거고. 네. 그러면 돈 가치만 하락한다는 거네요. 뭐 실제적으로 뭐 막 좋아진다기보다는. 이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예.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잠깐. 이 경제학 원론 수업인데 잠깐 네. 제가 학교에서 1학년 학생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네. 최근 실적치로 1.6%예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PCE 물가 상승률이 발표됩니다. 그죠? 네. 밤 10시 반에 발표되죠. 그 PCE 물가 상승률이 아마도 한 2.2% 수준 나올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가 그러해요. 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죠. 그리고 2%에 부합하죠. 네. 심지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돌았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금리 인하의 사인이죠. 맞죠? 네. 금리 인하가 심지어 늦었다라는 사인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만 보면 네. 금리 인하 실기했다. 금리 인하 왜 이렇게 늦었냐? 네. 라는 사인이잖아. 물가만 보면.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떨어졌을 뿐이지 네. 이미 치솟은 물가에서 여전히 1.6%가 또 오르는 거예요. 네, 올라간 거죠. 제가 어제 테니스 회에 총무 역할을 하는데 네. 어제 제가 그 찐빵을 15개 사갔어요. 네. 제가 총무라서. 네. 근데 지난달까지는 5,000원이던 게 찐빵이? 찐빵 5개. 네. 5개 5,000원짜리가 네. 5개 6,000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20% 올랐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6%로 떨어지는 현상이 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이고 그렇죠. 물가는 1.6%가 또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실물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가중되죠. 네. 실물 경제적으로. 네. 월급쟁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또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자선시장,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신호인 거예요. 네. 금리 인하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 자산시장 입장에서 다른 신호가 돼요. 네네네. 이 같은 물가 상승률만 가지고 예를 들어봐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있는 시점에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피봇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아, 큰일 났어요 진짜. 왜요? 저도 물가를 주말 사이에 좀 많이 느꼈는데. 네. 와, 저희 이제 시장에 성대시장 쪽에 그 G마트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정말 참 저렴하게 물건 잘 사던 데인데, 네. 거기도 진짜 뭐 과일이고 뭐 냉동식품이고 안 오른 게 없더만요. 그러니까요. 와, 너무 비싸졌어. 그러면 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 각 국가들의 좀 지수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자산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금리 상태를 쭉 유지해 오다가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금리를 낮추는 현상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 뭐 일본과 같이 중국과 일본과 같이 특수한 국가는 빼놓고 네. 대부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다른 국가들 특히 뭐 독일은 지금 폭스바겐 망해간다고 해갖고 뭐 이거 네. 공장 가동 멈추네 만에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돈이 들어가고 이런 차이는 그럼 어디에서 벌어진다고 좀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대를 사실은 저도 경제전망서에 피벗의 시대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피벗의 시대. 예, 이게 피벗의 시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네. 제가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그런 시대를 이런 피벗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미국보다 대부분의 유러피언 국가들이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네. 더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월에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피벗의 시대에 동참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리를 인상만 하다가 이제 인하만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꼭지를 이제 잠갔다가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열긴 열었는데 이 물이 어디로 떨어지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이 실물 경제로 떨어질까? 물론 일부는 실물 경제로도 떨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죠. 물이 실물 경제로도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방향, 부작용이죠. 부동산 시장으로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주식 시장으로도 떨어지는 거.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시점에 지난주에 발표된 우리 3분기 GDP 속보치가 0.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보치가 뭐냐면 이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나오는데 그 3분기가 지나자마자 약 28일 지나고 발표되는 겁니다. 근데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는데 전분기가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한국은행은 기대키를 0.5% 증가할 거로 기대했는데 그걸 훨씬 밑돌게 증가했으니까 야 이거 안 좋다.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안 좋고 또 김정은은 자꾸 전쟁 뭐 이렇고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물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사실은 한국 투자자도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외국에 한국 투자자도 한국 부동산 투자 안 하고 미국 부동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외국인도 한국에 안 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위기론이다 뭐다 하면서 가급적이면 미국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돈의 움직임을 보면 돈의 움직임은 일고 있습니다. 근데 돈의 움직임이 주식 펀드, 채권 펀드의 흐름을 보면 미국으로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한국으로 안 와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한국 망하는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맨 처음에. 정말 사람들이 이게 다 떠나면 돈 있는 사람들 떠나고 한국으로 들어올 사람들 안 들어오고 또 인재들도 다 떠난대요 요즘에. 근데 이게 아주 정말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에 큰 희망을 걸기 어렵겠다는 판단들을 하고 가시는 건 탈출하시는 건지. 혹시 이게 후자 쪽은 아닐까가 이제 많이 걱정되는 거죠. 일단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한다면 제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저번에 매블쇼에서 우리 뵀을 때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가 내년에 분류 기준이 바뀌어요. 분류 기준이요? 사회 분류 기준이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분류 기준이요? 그러니까 고령화 정도가 바뀌어요. 내년에 우리가 올해까지는 고령 사회. 초고령이에요 이제. 고령 사회. 그러니까 고령자가 20% 미만이에요. 올해까지는 19점 몇 %입니다. 근데 내년부터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 25%인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국 경제가 생산성이 둔화하거나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인구 감소다 뭐다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피크 아웃 코리아라는 이제 표현들이 이제 이미부터 등장했고 고성장 끝났다 뭐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주변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좀 두 번째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내걸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한국? 그러니까 그냥
1970년부터 도약을 위해 달려왔던 60년부터 달려왔던 그 한국이 이제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길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약하는 두 번째 한국이라는 그런 어떤 재도약을 꿈꾸는 하나의 뭔가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재도약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이 자리에서 뭐 정책적인 이야기를 또 다 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심오한 얘기를 좀 드릴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드릴까요? 아니에요. 여튼 이제 그런 과거의 그 성장 모델은 한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모델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모델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모델 제시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거는 또 뭐 새로운 얘기일 테니까 일단 저는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만약에 돈과 인재와 모든 것들이 혹시 나가는 분위기라면 더 이상의 활력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돼서 드린 말씀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맞이한 또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이후로 우리의 자산시장 쪽 집중해서 말씀하죠. 뭐 자산시장은 어떻게 갈 거로 혹시 보십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뭐 전제가 틀리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도 틀리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트럼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하고 의견을 드린다면 어쨌든 트럼프는요 연준 의장을 좀 단시간 안에 교체할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최대한 빨리 어쨌든 비둘기파를 적극적으로 선임할 것이고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의장을 선임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주겠지만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의장과 그리고 위원들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건설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캐터필러 말씀하셨대. 캐터필러 괜찮을 것 같다 이 얘기 했거든요. 제가 종목을 거론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건설업 쪽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트럼프의 그림에서는 이게 공화당의 입장은 아니에요. 공화당 파티 플랫폼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을 어쨌든 종식시키겠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지 몰라도 약간 우크라이나를 주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러시아한테 주겠다. 내주겠다. 그럼 어쨌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건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침공받은 그 지역을 그냥 좀 주는 방식으로 내주는 방식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죠. 러시아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금리는 금리대로 빠르게 인하될 것이고 그리고 재건 사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붙을 것이고 그러면 건설과 건설에 들어가는 건자재, 시멘트나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굉장한 주식시장에서의 기대는 폭발할 것이라고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등장할 때 소위 그린 관련 산업 재생에너지나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이 뜨겁게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역시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 관련 산업들은 그런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림을 좀 그리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크로 차원에서 요즘에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뭐 금값 올라가고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의 환율 불안과 지금의 뭐 시중금리 상승과 이런 현상들은 그냥 불확실성입니다. 누가 될지 아세요?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11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요. 누가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위험이라고 해요. 그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달러 선호 현상, 금 선호 현상이 발휘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강하게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위험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전쟁, 두 번째는 누가 될지 모른다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냥 불확실성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대선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됐구나.
전쟁도 끝나겠구나. 예를 들어서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위험 자산으로의 대거 돈의 이동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돼서 무슨 정책을 펼칠지도 약간 좀 불확실성이 생겨서 그것도 또 혹시 저의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저의 의견은요. 트럼프만큼 확실한 방향을 끌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확실하다.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역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 있어서 가장 모호하지 않은 사람이 트럼프예요. 바이든이 더 모호해요. 그렇긴 하죠. 해리스가 더 모호해요. IRA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규정을 바꾸니까. 근데 트럼프는 곧 죽어도 관세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뭐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보편 관세 10% 끌어올리겠다. 지금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관세율이 보편 관세율, 평균 관세율이 한 2, 3% 되거든요. 근데 그걸 10%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계적으로 교육량이 급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타격이 있을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크지 않을까요? 굉장히 큽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그런 제조국가들, 독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일단 타격이 좀 클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무역 전쟁이라는 그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거의 자명하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무역 전쟁을 관세 전쟁으로 끌어가겠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겠다. 그리고 법인세 떨어뜨리겠다. FTA 같은 거 다 철폐해 버리겠다.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국의 공장조라예요. 그렇죠. 자국의 공장 짓고 금리 떨어뜨리고 법인세 인하하고 관세율 올릴 테니까 자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정책을 가져가는 일관된 그걸 보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기업들의 세금을 낮춰줘서 그렇게 부족한 세금은 들어오는 관세로 우리가 매길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 싫으면 니네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 하지만 공장 짓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보니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만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수출할 때 되게 관세를 높게 치거나 혹은 최근에 또 얘기했던 게 야 한국 우리한테 돈 너무 많이 벌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뭔가 이제 그 보복성의 어떤 정책을 하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은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대부분 한국보단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처럼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래서 잠깐 이 부분 설명 한번 드리면 미국 관세를 만약에 매긴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FTA 체결했잖아요. 한미. 그것도 대폭 조정하죠. 그것도 조정한다고요?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거나. 한미 FTA 협상을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잘하면 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은 그나마 좀 낫고 안 맺은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는 훨씬 더 관세가 세지고 뭐 이렇게 되면 비교적 우리는 더 낫지 않나 했는데 그렇지도 않군요. 바이든과 해리스는 동맹국을 활용하는데요. 트럼프는 동맹국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그리고 해리스는 동맹국과 동맹국의 싸움이에요. 동맹국 대 동맹국의 싸움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트럼프는 미국 대 다른 나라들과 다 싸운. 굉장히 혼란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뭐 이렇게 될 텐데. 7월 5일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많이 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지금 정말 끝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 입장에서 지금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내가 있다. 이거 나 투자할 거다.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금 살 수도 있고 미국 주식 살 수 있고 한국 주식 살 수 있고 뭐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라면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네요. 이제 애국심의 발로로 표현을 해야 되느냐, 애국심 투자자로서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건 참 어려운 표현인데, 근데 참 국민연금부터 미국 주식 비중을 자꾸 늘려나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얘기하는 게 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예외주의라는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23년, 24년, 25년 경제는 네.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 경제만 사실 노랜딩에 가까운. 그러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경제 같은 항공모함에 해당되는 거대한 GDP 국가가 2.2% 성장하는 그런 수준으로 IMF가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2.6%, 내년 2.2%, 네. 굉장히 높은 성장 속도로 유지한다. 5.5%로 금리 인상한 나라 맞나 하는 수준으로 그만큼 미국으로 돈의 이동이 집중되고 네. 기술 인재가 집중되고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현상들이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든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여러분 충분히 참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몰리는 대로 가야지 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전망,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비교적 합리적일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너무나 반가웠고요. 조만간 또 뵈어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